여러분은 이번 겨울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편안하고 따뜻한 집에서 의자를 뒤로 젖힌 채 담요를 덮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맛있는 간식도 있다면 더 좋겠죠? 이런 편안함은 200년 전에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자료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300년경부터 1870년까지를 소빙하기라고 불렀는데 기아와 기근 그리고 수많은 질병에 시달렸던 중세 사람들은 유독 추웠던 겨울을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요즘처럼 유튜브나 넷플릭스도 없던 그 시절 사람들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냈을까요? 사진이나 여행지에서 혹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히 보이는 돌과 견고한 목재로 지어진 유럽의 집들은 대부분 17세기 이후 근대에 들어 도시에 지어진 건물이거나 또는 영주 혹은 부유층의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중세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농민과 영세상공인의 집은 현재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중세 살았던 사람들이 석재와 목재로 만들어진 크고 예쁜 집에서 살았을 것이라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서민들은 훨씬 초라한 초가집에서 생활했습니다. 습기와 배수 문제 그리고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 집은 대체로 약간 높은 지형이 선호되었습니다. 농민들은 집을 짓기 위해 사람을 고용할 여유가 없어 대개는 스스로 만들었는데 손재주가 있는 남자들이 있다면 집안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구조는 매우 단순했고 내부에는 방해 구분이 없이 하나의 공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한 공간에서 모든 생활이 이루어졌는데 돼지나 소, 닭 같은 가축들도 실내에서 같이 생활했습니다. 이는 가축이 얼어 죽는 것을 막기도 하고 또한 가축의 체온으로 조금이나마 온기를 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끔 돌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가난한 농민들은 나뭇가지와 집 그리고 흙을 쌓아서 벽을 만들었고 지붕은 지피나 갈대를 묶어서 덮었습니다. 한국의 초가집과는 다르게 높이가 높고 경사가 급하게 만들어졌는데 이는 눈이나 비가 잘 흘러내리게 하고 내부를 건조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지붕은 정기적으로 교체나 덧씌우기가 필요했습니다. 난방과 요리를 위한 화로나 화덕은 집의 가운데에 놓였으며 지붕에는 환기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로에서 타는 연기 냄새가 집안을 가득 메웠고 특히 겨울철에는 그 얼음이 금방 쌓였습니다. 그 얼음이 천정에 쌓이면 어느 정도 방수 기능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단열 기술이 거의 없었던 중세의 집들은 내부로 차가운 외풍이 들이닥쳤고 겨울에는 매우 추웠습니다. 유리창은 오직 부유층만이 사용할 수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벽 틈새를 막기 위해 종이나 나뭇잎을 사용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대가족과 가축들이 한 공간에서 같이 살아가는 겨울철 농가주택의 실내는 붐비고 동물의 냄새에 시끄러운 소음도 많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추위를 견디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매우 추운 날에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화로 옆에서 돼지를 안고 누워있기도 했습니다. 가축과 함께 뒹구는 생활이 그리 낭만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장작만 있다면 그나마 행복한 편이었습니다. 주변에 살림이 충분히 없거나 영주 소유의 숲으로 둘러싸여 있다면 땔감을 구하는 것도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많은 경우 숲이나 나무를 채취하려면 영주의 허가를 받아야 했고 불법으로 나무를 채취하다 발각되면 벌금을 물거나 형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없다 해도 특히 건강한 남성이 없는 가정에서는 눈 쌓인 숲에서 장작을 마련하는 일조차 매우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바닥은 대개 흙바닥이었는데 겨울에는 습기를 막기 위해 마른 짚이나 풀을 깔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가구는 최소한이었고 주로 손으로 간단히 만든 의자와 탁자 그리고 침대가 있었습니다. 테이블과 침대는 화로 주변에 배치되어 조금이라도 따뜻함을 더할 수 있도록 했고 침대는 지프로 채운 천이나 가죽 위에서 잤는데 가축과 함께 자는 경우도 흔했다고 합니다. 대가족이 한 공간에서 함께 생활했던 중세 서민의 집에서 프라이버시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고 가축과 생활하며 벌레가 들끓었고 질병이 퍼지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 환경은 유럽인들의 질병에 대한 면역을 키워주기도 했던 반면 이미 면역력을 갖춘 이들이 훗날 신대륙에 전염병을 퍼뜨려 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몰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총균쇠라는 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화학 섬유 기술의 발달로 옷을 매우 저렴하게 만들 수 있지만 중세에는 옷 자체가 매우 귀했습니다. 그 당시 옷의 재료는 양모, 가죽 또는 린넨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비단은 서민에게 너무나 비쌌고 돈이 있다 해도 사치금지법에 따라 입는 것 자체가 금지되기도 했었습니다. 양모나 가죽도 그 당시 대부분의 인구를 차지한 농민들에게는 상당히 비싼 재료였기 때문에 주로 린넨으로 만든 옷을 입었습니다. 린넨은 아마로부터 만들어지는 우리나라의 모시와 유사한 직물인데 이 아마를 수확하고 건조와 세척을 거쳐 섬유를 분리하고 방직기를 사용해 직물을 짜는 과정들은 매우 힘들고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여담이지만 15세기 대항해 시대는 아시아에서 값싸고 품질 좋은 직물을 포함한 다양한 무역품을 확보하기 위해 원거리 항로 개척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8세기 산업혁명은 방적기의 발전과 전기기관의 도입이 중요한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산업혁명 전까지 중세 유럽의 섬유산업은 아시아에 비해 뒤처져 있었고 고급 직물이나 옷감을 만들 재료는 상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추운 날 중세 서민들은 집안에 있을 때 가능한 모든 옷을 껴입었습니다. 당시에 거친 울 섬유는 피부에 까끌거렸기 때문에 주로 린넨으로 만든 옷을 안에 입었습니다. 린넨은 세탁과 건조가 용이해 몸에다가 울이나 가죽옷에 묻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위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서민뿐만 아니라 부유층과 귀족도 거의 목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몸에서 나오는 땀이나 오염물질이 겉옷에 닿지 않게 하기 위해 속옷은 필수였습니다. 또한 정장 안에 와이셔츠를 입는 문화도 이런 이유의 기원을 두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에 따르면 와이셔츠의 깃이나 소매가 재킷보다 긴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겨울철 외출 시에는 부츠, 울장갑, 스카프, 망토 등을 착용했습니다. 손난로도 인기 품목이었는데 부유한 사람들은 금속 손난로를 사용했으며 내부에 뜨거운 숯을 넣어 온기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벽돌이나 돌을 불에 달군 후 천으로 감싸 가지고 다니거나 잘 때 침대로 가져가 중세식 핫팩으로 사용했습니다. 중세 영국 농민 남성들의 대표적인 의상을 살펴보면 먼저 무릎 길이의 헐렁한 상의인 튜닉은 주로 양모로 제작되었는데요. 이 튜닉은 허리띠로 조여 착용해 활동성을 높였습니다. 바지는 헐렁한 속바지이거나 또는 무릎 길이의 바지로 보통 린넨으로 만들어져 튜닉 아래에 착용했습니다. 양말은 린넨이나 양모로 만들어져 다리 전체를 덮는 길이로 해서 보온을 도왔습니다. 그 외 간단히 천으로 만들어진 모자는 햇볕과 추위를 막는 역할을 했으며 신발은 주로 가죽으로 만들어졌고 발목 길이로 착용했습니다. 추운 날에는 안에 지피나 헝겊을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먼저 린넨으로 만든 셔츠를 입었는데 피부를 보호하고 땀을 흡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커틀이라고 하는 드레스는 발목 길이의 원피스 형태로 활동성을 고려하여 튜닉보다 헐렁했으며 허리띠로 조여 입었습니다. 일할 때는 앞치마를 착용했는데 이 앞치마는 일상적인 노동에서 옷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머리를 감싸는 두건은 간단히 천으로 만든 것으로 청결을 유지하고 햇빛을 차단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겨울철에는 망토를 착용하여 보온을 유지했습니다. 망토는 양모로 만들어졌으며 어깨에 버클이나 끈으로 고정되어 따뜻함을 제공했습니다. 옷이 귀했기 때문에 떨어지거나 해지면 덧대기를 하거나 재봉하여 입었고 심지어는 귀족 계층도 수선해서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귀족들은 덧대기를 해도 서민과는 다르게 더 고급스럽고 장식적인 방법으로 수선했습니다. 그러나 수선이 한계에 이르러 완전히 입을 수 없을 정도로 낡으면 이는 걸레나 담요 또는 베개를 채우는 용도로 활용되었습니다. 또한 쓸 수 있는 부분을 잘라서 아이들의 옷을 만들기도 했으며 긴 드레스가 해지면 짧은 튜닉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었고 혹은 커튼이나 방석의 재료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낡은 옷이라도 버리는 일은 거의 없었고 어떻게든 재활용했습니다. 소빙하기 동안 유럽 대륙 전역이 극심한 겨울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1363년과 1364년 겨울, 12월부터 3월까지 유럽의 주요 강과 호수가 얼어붙었고 그중 라인강은 70일간 얼어 있었으며 쾰른에서는 얼어붙은 강 위에서 시장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벨기에의 포세스 마을은 3개월 이상 눈에 뒤덮였고 농작물은 얼어붙고 가축들은 죽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얼어붙은 강 위에서 물건을 사고 팔던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신기하고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사람들에게 강이 얼어버린 것은 축제의 시간이 아닌 생사의 문제였고 그들은 바닥이 얼어붙은 강 위를 위험을 무릅쓰고 건너야 했습니다. 하지만 추위와 폭설로 인한 재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352년 2월에는 베네치아 석호와 보르도 근처 대서양, 지롱드강 어기까지 얼어붙었습니다. 1359년 겨울에도 눈이 별로 내리지 않는 중부 이탈리아에서는 눈이 너무 많이 내려 거리가 막혔고 볼로냐에서는 눈이 무려 5.5m까지 쌓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의 도시들은 눈을 치우지 못해 며칠 동안 집에 갇힌 사람들도 있었고 그 피해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남쪽 지역인 프랑스의 몽펠리에서도 1389년 겨울에 끔찍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폭설로 인해 농장이 무너지고 집들이 붕괴되어 많은 사람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며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추위 속에서 유럽 대부분의 지역들은 스키나 설피와 같이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도구를 준비하지 못한 채 생존에 실패했고 고립된 산악 지역인 로제르처럼 사람들이 생명 위협을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소빙하기 동안의 추위는 단순히 날씨의 변화만이 아니라 농업과 경제를 파괴하며 수많은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1347년의 대기근이 그 예인데요. 차가운 날씨와 강수량 부족으로 인해 농작물이 자라지 않았고
유럽 전역에서는 수백만 명이 굶주림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근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 후에는 흑사병과 같은 전염병이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흑사병은 추위와 기근으로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고 1347년부터 1351년까지 유럽에서 약 2500만에서 5000만 명이 사망하는 대재앙으로 이어졌습니다. 추위로 인한 피해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1315년부터 1319년까지 이어진 영국의 대기근은 특히 악명 높았습니다. 농민들은 수확을 전혀 할 수 없었고 가축들도 얼어 죽거나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로 인해 영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죽었으며 사회 전반에 극심한 혼란과 절망을 초래했습니다. 소빙하기는 단순히 추위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농업의 파괴, 경제의 붕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며 유럽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었는데 이는 결국 유럽이 근대화의 길을 접어들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슈퍼마켓에서 다양한 음식을 손쉽게 구할 수 있지만 중세 유럽의 겨울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중세 농업 공동체에서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1년 내내 쉼없이 노력해야 했습니다. 농사를 지어 수확을 하면 소작농은 3분의 1에서 많게는 절반을 지주에게 소작료로 바쳐야 했습니다. 이 외에도 수확물의 10%는 교회에 11조로 내었으며 영주의 요구에 따라 노동력의 제공이나 병역의 의무도 주어졌습니다. 도시 인근에 사는 일부 자유농은 소작료를 내지 않아도 되었지만 이는 매우 소수였으며 대다수의 농민은 소작농이었습니다. 겨울을 대비한 준비는 연중 이어졌습니다. 장작은 봄부터 여름 내내 모아야 했으며 가을의 수확물은 대부분 겨울을 나기 위해 저장되었습니다. 고기와 농산물을 보관하기 위한 절임, 훈제, 건조, 염장과 같은 방법이 필수적이었습니다. 1352년 베네치아 석호가 얼어붙은 사건처럼 식량의 수송과 교환이 불가능해지면 이렇게 보관된 식량이 농민들의 유일한 생명선이 되었습니다. 중세의 겨울철 기온은 농민들에게 큰 도전이었고 이는 종종 기근과 재앙으로 이어졌습니다. 앞서 얘기한 1315년 대기근에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풀이나 나무 껍질을 삶아먹고 고양이, 개는 물론 쥐나 오소리 같은 동물도 잡아먹었습니다. 기아가 극심했던 일부 지방에서는 굶어 죽은 이웃의 시신을 먹거나 그 뼈를 부러뜨려 골수를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가을에 수확한 곡물, 곡식, 콩류는 건조시켜 항아리에 저장하고 스튜, 수프, 빵, 비스켓 등을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베리는 겨울에 귀했기 때문에 여름 동안 말리거나 절여 보존했습니다. 또한 염소, 소, 닭 등으로부터 얻는 유제품은 중요한 식량 자원이었습니다. 우유는 버터, 치즈 또는 요거트로 변환되었고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는 스키르라는 신맛 나는 치즈를 대량으로 소비했으며 이 치즈 제조 후 남은 유청은 대형 통에 담아 절임에 사용했으며 이 통에는 염장 또는 훈제된 고기를 저장하기도 했습니다. 염장, 훈제, 건조된 양고기, 쇠고기, 햄, 생선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주식이었습니다. 식수는 우물, 시냇물이나 강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면 문제되지 않았으며 극심한 날씨에는 눈을 녹여 음료수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준비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와 기근이 지속될 때마다 사람들의 생존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중세 유럽의 겨울철 식량 준비와 기근은 단순한 생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경제적 위기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농민들은 어렵게 얻은 수확물을 바치거나 나누어야 했고 그들의 생명선이 될 수 있는 식량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중세 유럽 사람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추위와 고립 그리고 식량 부족은 그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었고 도로가 막히거나 질병이 퍼지는 상황에서 생존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특히 흑사병과 같은 전염병은 겨울철에 더욱 확산되었고 고립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질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따뜻한 집과 깨끗한 물 그리고 안전한 식량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편안한 삶은 과거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리고 우리가 가진 편안함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